강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하고 사회주의 노동운동사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한데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제에서는 이제 두 개를 바라보려고 그래요. 스탈린주의 비판 다뤄보고요. 스탈린주의 비판은 이제 주제상 소련이 왜 변질되고 붕괴됐느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사회주의 노동운동에 대안해서 이제 민주주의 부분을 다룰 텐데요.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탈린주의와 그 비판에 대해서는 소련에서 스탈린주의가 출현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여러 가지 편향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전에 한 몇 년, 한 10년, 20년 전에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기억에 레닌주의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스탈린주의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 러시아 10월 혁명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20년 지나니까 어떤 분은 2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스탈린주의 비판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레닌주의 비판을 하더라고요. 거의 그렇게 레닌주의를 비판하는 순간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러시아 10월 혁명을 부정하게 되는 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제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의 좀 필요한 얘기들을 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은 그 혁명의 주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진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러시아 같은 나라는 국가기구가 이 자본주의적으로 채 정비도 잘 안 되고 옛날 봉건 국가의 성격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떤 취약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전쟁을 한번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게 되면서 사람들 눈에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체제로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미 그것을 노동자 민중이 알았을 때는 그 체제는 거의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1917년 2월 혁명은 사실 그렇게 평화롭게 된 혁명은 아니에요. 근데 많이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0월 혁명은 상대적으로 정말 사회주의 혁명인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 혁명이 굉장히 엄청난 충돌을 겪으면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역설적으로 혁명을 씌웠는데 여러 가지 조건, 안 좋은 조건하고 연결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요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인들을 제가 이제 크게 주체적 조건하고 객관적 조건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적 조건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러시아를 볼 때 아까 이제 후진국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후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반드시 혁명을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혁명이 일어났을 때 뭐 러시아 혁명이 뭐 몇십 년씩 갈 거다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혁명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듯이 제2인터내셔널 시기에 같이 활동하면서
다른 나라의 상황도 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 전쟁이 자본주의 전체 위기를 가져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뭐 독일 같은 나라에서 그 기회주의자들이 사회구스주의자가 돼가지고 안윤명 쪽으로 가지만 노동자 대중 전체가 뭐 혁명에 반대하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혁명이 러시아에서 시작을 하지만 후진국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출발은 러시아지만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유럽이 있으면 유럽에 영향을 줘서 이 영향이 다시 러시아에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순환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 이제 독일에서 혁명이 안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제1인터넷이 중심이 됐던 독일 3인당이 변질된 것이 그래서 치명적인 어떤 역할을 한 건데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독일에서 혁명이 아니라 독일이 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유럽에서 사실 이미 독일은 영국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경제 생산력 수준이. 그래서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바로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도 이렇게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이런 나라 혁명이 일어나면 이것이 선순환이 돼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이 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후진국이라고 하는 측면이 엄청난 이제 즐겁게 된 거예요. 후진국이고 또 하나가 이제 혁명이 볼 때니까 처음에 혁명을 쉽게 갔는데 우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내전이 일어나서 한 3년 정도를 내전을 겪어요. 그 큰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원래 또 전쟁을 한 4년 정도 한 상태에서 내전을 한 3년 하니까 거의 한 7년 정도를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독일에서 혁명이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혼자 뭔가를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객관적 조건이 상당히 좀 후진국이라고 하는 요인이 혁명을 전진시킨 데에선 엄청난 이제 제약 조건이 된 거죠. 그래서 인구 구성에서도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가 노동자들이 소수지만 굉장히 선진적이어서 제가 최근에 로자 룩셈부르크의 대중파업 환원문을 좀 자세하게 봤어요.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뭐 러시아 노동자들은 후진국이기 때문에 독일 노동자보다 굉장히 더 열악한 조건에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까지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렇게 상황을 보면 러시아의 노동자들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뭐 독일이나 이런 수준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조건들 속에서 정치적인 의식이 상당히 각성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다른 나라보다 민주주의 투쟁에 뭐 전위로 나가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수였는데 굉장히 선진적이에요. 선진적이고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이제 기본적으로 농업국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체적 조건도 좀 안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내전 동안에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위기에 몰릴 때도 많고 하기 때문에, 노동자 출신들이 내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진적인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를 했어요. 근데 전쟁에 참가해서 많이 사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 기간 동안에 러시아의 도시가 제대로 공업 생산이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잘못하면 러시아 같은 게 도시에 계속 머물다가는 겨울에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골에 있으면, 만약에 시골에도 뭐 다 어려운 조건이지만
시골에 있으면 그래도 농산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버틸 수가 있는데 도시에서는 식량 공급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정부 자체도 뭐 그럴 능력도 별로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생존이 정말 위태로워요. 잘못하면 진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들이 공장에서도 공장도 다 돌아가지 않고 뭐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의 노동자들이 계급으로서 해체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요인들이 이제 안 좋은 바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요인들이 겹치니까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상 노동자들이 이제 국가 운영도 좀 해야 되는데 대체로 노동자 하더라도 농민들이 문맹률이 너무 심해요. 러시아가. 그래서 거의 뭐 글도 잘 읽질 못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보면 이제 레닌이 그 사망하고 나서 이제 스탈린주의 부분이 이제 많이 하면서 이제 그런 식에 보면 처음에 스탈린이 저작을 읽으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거 문건을 보면서 글을 깨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조건이 좋으면 한 7, 8년 사이에 문맹률 그냥 확 몇십 프로 떨어뜨린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조건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국가 운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국가를 운영하면 노동자 국가가 설립되면 국가가 관료주의가 뭐 나오냐 그러는데 실제로 국가기구라고 하는 것은 당장 모든 사람이 교체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교체되더라도 뭐 공산당원들이 들어가서 뭐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그 어떤 게 있냐면 일을 좀 진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옛날 문화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뭐 관공서 가면 이 혁명이 났는데도 뭐 레닌이 그래 보면 그런 게 많아요. 혁명이 일어났는데 정부를 가보면 거의 뭐 이 노동자들이 와서 이렇게 뭘 하면 그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야단치고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진짜 노동자 국가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국가가 뭐 옛날하고 그렇게 확 달라져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레닌이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문맹률하고도 연결돼서 사실상 좀 그런 것들이 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 충분히 훈련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누적이 된 거죠. 누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겹치면서 변질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을 갖다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재에는 러시아 소열풍의 변질 과정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그 대리주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트가 형성되고 소비에트가 이제 페트로그라드하고 모스크바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굉장히 급속하게 또 전국적으로 퍼지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 수도에서의 어떤 정치적 그 행동이 급속한 속도로 하다못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퍼져나가는 전형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제 소비에트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내전을 겪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소비에트가 좀 형해화되고 혁명위원회가 대체적인 전쟁 수행을 하는 대신 역할을 하게 되면서 혁명위원회에 대부분 공산당원들이 들어가서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위기 상황이니까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죠. 근데 뭐냐면 어떤 소비에트가 한다기보다는 그냥 공산당이 직접 챙겨가는 식이 된 거죠. 그래서 대리주의 실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가 내전 기간 동안에 잘 돌아가질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내전은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게 이제 1920년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쭉 가면 거의 이제 전쟁에서 내전에서 승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다시 혁명이 이제 그 내전을 끝내가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 역사에서 보면 역사는
겉으로만 드러난 거를 보면 상당히 그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내전에서 이겼으면 오히려 이제 노동력과 공고해지는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인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왜냐면 내전 동안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전쟁에서 뭐 가장 심각하게 되는 게 무기도 중요하지만 식량이잖아요. 근데 그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경제 운영을 징발제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좀 자기를 이제 약간 말이 좀 자기를 착각을 일으키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게 뭐 당장 시장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시장도 없어지니까 정말 공산주의가 왔다 그래가지고 화폐도 별로 뭐 소용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시공산주의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공산주의 그건 없어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갑자기 뭐 공산주의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현실감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계속 가기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 농민들이 혁명에 대해서 내전에서 볼셰비키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근데 그 지지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저쪽 반혁명 세력들이 들어오면 다시 토지를 갖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볼셰비키 편을 들어야 땅을 갖는다라고 해서 농민들이 볼셰비키를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내전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땅을 뺏어갈 세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볼셰비키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내전에서 패배한 세력들은 구호를 아예 그런 구호도 외국의 망명에 있는 신문들에서는 볼셰비키 없는 소비에트 이런 구호를 내요. 그 얘기 뭐냐면 소비에트는 이제 뭐 내전에서도 졌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소비에트 체제는 가는데 볼셰비키는 쫓아야 된다. 이런 식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그 부분이 뭐냐면 농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됐냐면 전시 때처럼 농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식량을 징발하는 식으로 가서 농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 실제로 이제 내전이 끝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좀 잠잠했던 지역에서 농민들이 이제 무정부주의 세력들도 많이 또 움직여가지고 막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크론스타트에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가 또 혁명이 또 굉장히 좀 적극적인 지역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데서 일어나고 하니까 위기감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위기가 뭐냐면 내전에서 승리했지만 오히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오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레닌은 이제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이제 기계적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들이 갖는 그 멍청함이 없어요. 굉장히 핵심 고리를 잘 잡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후진국이고 노동자들이 소수고 많이 영향이 작은데도 소비에트 권력이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면 노동자, 농민이 동맹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깨지는 순간에 권력은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네프네프 신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이제 농민들한테 징발하지 않고 적정의 양의 세금을 내면 그 나머지는 시장에 나가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농민은 기본적으로 소부르주아잖아요. 거기에 맞는 정책을 취하면서 후퇴를 한 거예요. 정시공산주의에서. 근데 사실 후퇴라고 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네프예요. 근데 그 네프라는 게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갖는 사람이 옛날에도 제가 보면 그런 사람이 네프구리가 농민한테 양보하니까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좀 풀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방향의 정책을 취했는데 그게 뭐냐면 농민에게 양보하는데 공산당의 어떤 영향력이나 공산당 내에 여러 가지 의견 차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여가는 식으로 하다. 왜냐면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게 뭐 사실 아주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고 당내 분파 형성권에 대해서
뭐 일시 중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결정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역사는 또 우연도 있는데 1921년도에 이렇게 레닌이 생각만큼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뭔가 건설도 하고 그럴 때 거의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이제 그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죽음을 앞두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마 레닌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레닌이 없게 되니까 뭐냐면 모든 목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사실 그래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어떤 굉장히 영향력 있던 그 인물이 사라질 때는 다시 대체적인 어떤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안 되는 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분파형 정권을 허용하지 않게 됐는데 레닌이 사망하고 나서는 레닌이 유언에서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상한 거라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이제 볼셰비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로 말 하나도 안 들어.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가령 트로츠키를 고립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거의 레닌이 사망하기 전이죠. 사망하기 전에 이미 고립시키죠. 트로츠키 고립시키고 그래서 이제 지노베프, 까메네프, 스탈린 그 연합체가 생기는데 그리고 곧바로 레닌 사망 이후에는 곧바로 또 지네베프, 까메네프하고 또 스탈린하고 또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물론 논쟁은 공업화 속도 갖고 논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본질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우파인 부하린하고 동맹이 되죠. 근데 그게 끝나자마자 갑자기 또 스탈린이 공업화를 또 급속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업화 속도를 천천히 가야 된다고 정말 래프의 정말 래프를 너무 또 레닌처럼 레닌은 래프를 오래 할 거 생각을 안 했는데 또 부하린은 또 거기 빠지니까 이거 영원히 갈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부자 돼서 이런 얘기 보도내가지고 스탈린이 어떻게 하냐면 이건 정말 우익 비해주의다 그래가지고 또 우파를 투쟁해버리죠. 그래서 남는 게 어떻게 하냐면 스탈린 분파가 남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로 간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거에 관련돼서는 소련에서 나온 역사적인 그 책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스탈린이 한 역할이 뭐냐? 어떤 소련이 변질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잘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스탈린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인물이 나와서 변질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굉장히 현실 설명을 잘 못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변질되는 주 객관적 조건이 뭐였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역사는 거의 정말 이상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변질됐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사실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스탈린의 경우에는 그거를 정말 악화시키는 인물이죠. 그리고 또 스탈린 인물은 앞에 이런 요건 때문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틀려요. 그러면 레닌주의는 스탈린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스탈린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규정을 해야 되냐면 스탈린이 바로 가장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 그거를 상당히 자기 권력 투쟁용으로 당내 노선 투쟁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을 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료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앞장서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의 경우에도 혁명 이후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의 혁명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하면서 노동자들조차도 상당히 좀 지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관료들도 이제 뭔가 좀 안정된 것을 바라게 되는 경향이 생긴 거죠. 혁명 이후에 나타난 관료들조차도 이거에 가장 앞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그 후에 28년도 이후에 급속한 공업화하고 농업 집산화를 하는데 이건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기 공업화를 얘기했던 사람들조차도 얘기하지 않았던 정도 농업 집산화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변질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오히려 대수청이라고 그래야 소련에서 나왔던 수청은 오히려 이상하게 30년대 후반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소련에서 스탈린 분파에 저항할 만한 세력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이후 왜 그것이 발생했는가를 우리가 따져보면 저는 스탈린 분파 내에서도 충성하지 않는 세력들 제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역사가 한번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일제 반대 세력들 다 제거하는 식으로 가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가 이렇게 확신 갖기는 좀 어렵고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탈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이제 스탈린주의를 어떤 걸 규정을 좀 해야 되는데 정말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탈린주의를 가리고 베른스타인주의는 뭐다? 카우츠키는 뭐다?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규정하기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쓰는 용어가 다 막스 레닌주의의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뇌가는 막스주의적 용어나 이거 쓰지만 핵심이 뭔가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괴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일관된 책을 갖고 있지 못한 괴리되는 위선적 체계인데 여기서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노동자 계급의 자기일관을 부조화하고 수령주주의 권력체가 이해되는 무조건적인 충성이 합리화예요. 이것을 제가 볼 때 핵심이라고 보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뭔가 저항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다 제거하는 것이다. 제가 주해가 되고 주체라는 얘기를 했는데 주체라는 부분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주의를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악화시킨 것으로 그래서 신자까지 어떻게 수정이 돼가지고 활용을 하면 저처럼 역사에서 참 희한합니다. 네,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했던 부분은 뒤에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본론으로 가서 사회주의 새로운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련은 1990년대 초반에 붕괴됐죠. 네. 붕괴됐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쭉 천착해 보면 붕괴가 지체됐을 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승리하면서 그 체제의 허점이 상당히 오랫동안 좀 은폐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변질은 20년대 후반에 일어나서 그것이 붕괴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사회주의 운동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근데 사실 또 안 그렇죠. 소련 붕괴되고 나서 사람들이 소련은 스탈린 체제가 붕괴된 거고 우리 소련 사회주의가 붕괴된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 사회주의 운동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실제 역관계를 굉장히 변화를 줬는데 사람들한테는 어떻든지 간에 사회주의 이름을 갖고서 한 체제가 붕괴된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소련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사람들한테 그 체제가 붕괴되면서 상당히 타격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이 가능한가라고 해야 되나 타격을 가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배계급이 이 기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약간 좀 눈치 보고 했던 부분들을 거의 공세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역사적으로 공부하면 소련 붕괴되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역사를 보면 1970년대에 미국에서 소련이 상당히 정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는 파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공세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게 그런 소련도 이제 별로 위협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 때문에 개인
막 밀어붙였다가는 노동자들이 반란이 일어나서 큰일 난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흐름이 신자유주의 흐름이 소련 붕괴에 더 강화됐죠. 우리나라는 아마 그걸 전형적으로 경험한 나라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뭐 이 사회주의로 이행시대는 끝난 것이냐? 이 부분은 뭐 제가 이미 글을 쓴 부분들끼리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다시 이제 그 사이클이 변하고 있다. 2008년도 공황이 정말로 그렇고 뭐 가장 이제 사회주의 운동의 침체 상태에 있던 미국도 사회주의 운동이 뭐 상당히 고양되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하면 사회주의 원래 옳았는데 사회주의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근데 사람들한테 기억은 또 여전히 있어요. 사회주의고 해서 안 된 건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북한도 있어가지고 북한이 지금 있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전혀 좀 회의적이에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 영향을 많이 줘요. 사회주의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저렇게 대화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오히려 좀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얘기할 때는 그 옛날 사회주의가 옳고 자본주의가 틀렸으니까 사회주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크게 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주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스탈린주의에 왜곡된 사회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 여성 문제나 소수자 문제, 뭐 여러 생태 문제 이런 것들은 물론 막스 시대에 그게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등장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세로 임해야 된다. 문제의식을 능동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인간해방으로서 사회주의 운동. 이 부분은 워낙 사회주의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제도 아니면 뭐 생산수단의 국유화, 그다음에 뭐 사적 소유가 없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있는 거죠. 주체가 해방되는 길로 가는 거고 그래서 뭐 초기에 막스주의의 출발점은 해결 법제력 비판에서 나왔듯이 노동자 계급이 현재 인간 해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산당 선언에서 얘기했듯이 노동자 계급이 통제 사회 전체를 착취하고 그 계급 중 영원히 해방하지 않고 자신이 해방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주체가 사라지는 어떤 경제주의나 객관주의, 구조주의 이런 식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제2인터내셔널을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저절로 하다 보면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다. 카우치베 같은 경우는 제가 인용한 글에 보면 혁명의 시기가 오면 부르주아들이 이제 자기 운명은 끝났다 생각을 해서 자기들한테 뭘 맡길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 역사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혁명 시기가 오니까 혁명 3인조항에 넘기고 정말 혁명하는 세력을 제거하잖아요. 지배계급이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저절로 오는 건 없다. 주체가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성 문제하고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막스도 사실 막스의 어떤 철학책이나 이런 부분도 심오하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문장 속에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우선 올바로 맺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태 문제 얘기하자면 이명박이가 생태 문제 안 맞는 얘기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무슨 생태 산업이나 4대 강이나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자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의식으로 생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그런 시각으로 좀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민주주의 심화 발전 사회주의인데 이 부분은 사실 앞에의 강약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생산수단이 국유화되고 뭐 계획경제가 한번 사회주의 아니야. 아마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데 이게 사실 사회주의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라는 거예요. 노동자가 그 사회 주체고 국가의 주체가 아닌 상황에서 그게 어떻게 사회주의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저도 한번 그런 소련을 마음고 나서 사회주의에는 관료적 사회주의 유형도 있고 민주주의 유형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것 자체가 허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놀라울 정도로 소련 사회를 비판적으로 본 사람들도 스탈린 사후에 굉장히 소련이 나아질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카도 그렇고 아이작 도이트도. 그러니까 뭐냐면 관료적으로 왜곡돼 있지만 결국은 민주주의로 갈 거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에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독재 정권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가면서 계속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서로 사회주의는 그게 아닌데 사회주의도 유사하게 보는데 그건 뭐냐면 주체가 노동자가 아닌데 제도가 무슨 뭐 된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가 해방의 어떤 그 사상이고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좀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령 노동자들이 물론 뭐 역사적으로 대중적인 움직이라는 게 무슨 교과서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무슨 뭐 도덕군자가 얘기하는 식으로 대중 움직이잖아. 하지만 그게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뭐 몇 백만 몇 천만이 될 때 노동자 자체가 뭐 사회에 대해서 인식도 그렇고 자기가 이렇게 사회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체의 의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주의가 발전이 어렵다는 거죠. 그건 좀 똑똑한 사람들이 좀 하고 당의해주고 이런 순간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역사에는 제가 이거는 이제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대신 도와주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이성을 안 챙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건 법칙이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처음에 순수한 의도로 시작한 사람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특권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꼬뮌이나 이런 쪽이 위대하다고 하는 게 그 짧은 시간에 왜 그런 게 나왔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 파리꼬뮌 위원들을. 근데 왜 소환제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본능적인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야 세상에 보니까 니들은 하나 없더라. 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이 대신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대신해주는 세력들이 상당히 아닌 것 같은데 다 나중에 챙기더라고요. 걸리게 되죠. 걸리게 되고 우리나라는 워낙 이래서 이게 비유가 좀 안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뭐 요새 욕먹는 중에 하나가 그 공무원 늘리는 것도 반대하는 속에서 뭐 하나 늘렸다고 보좌관? 그거는 거의 다 찬성했다며. 네, 다 100%죠. 신기하더라고. 거기는 뭐 싸우다가도 무슨 뭐 국회의원들 특권 늘리는 건 여태까지 구별되는 경우는 못 봤어요. 많은 걸 갖고 있는데도 그래요. 근데 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통제. 우리가 이제 소환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난 그런 걸 우리가 사회주의 입장에서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환제로 상당히 어려워요. 소환제로 이게 좌파가 또 좀 잘난 척하려고 그러나. 근데 지금 소환제가 되게 사람들한테 와 있어요. 그래서 소환제 도입해야 돼요. 국회의원 소환제. 근데 문제는 소환제를 도입해서 그걸 하는 순간에 사람들한테는 그 특권 폐지 의식으로 갈 것 같아요. 하나 다 없애버려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 민주노총 때 보니까 민주노총과 국회의원도 그 특권 없애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나중에 다 찾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주의, 노동자 민주주의 하려면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게 통제 부분이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만큼 주체들이 운영수 훈련하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생산과 유통에 대한 의식적 통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놓냐면 소련 망하기 전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대안이 시장사회주의. 시장사회주의는 뭐 중국은 시장사회주의 보니까 시장만 살더라고요. 사회주의는 안 살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론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품 생산이 자본주의를 만들어요. 결국은 그 자체가 발전하면서 그래서 뭐 레닌도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소부주의적 생산 양식은
하루하루에도 다 자본가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장은 중립적이고 사적 소유는 이제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하면 계획 아니 저기 그 사회적 소유가 핵심이다. 이걸 결합하면 좋은 거 나오지 않겠냐 그러는데 다 안 좋은 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왜 막스가 상품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냐. 이 상품은 우리가 이제 물신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신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체가 객체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게 무서워요. 시장은 자본가들조차도 시장을 자기가 통제를 못해요. 지금 공항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조차도 그 통제를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의식적으로 생산과 유통을 통제한다는 게 사회주의인데 시장의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간단한 편리한 대안으로 시장 사회주의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계획 경제 갖고 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소련에서 한 건 관료적 계획 경제죠. 근데 소련도 실제 정말 그 꽤나 똑똑한 사람들이 다 계획부서에 배치가 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배치한 거예요. 아마 북한도 계획부서, 요새 계획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계획부서에 그래도 그 사회에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배치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거는 계획을 이게 참 뭐 플랜을 잘 짜는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뭐랬어요? 그거 뭐 하다가 뭐 그게 이제 많이 관료주의가 나온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요새 나온 그 현재 기술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딱 해서 내가 좀 그 이게 있으면 계산기를 좀 많이 써요. 그 계산기가 그 애플이 저장된 게 아니라 그 인터넷으로 연결돼가지고 계산 결과를 거기서 오는 거야. 미국에 있는 쪽에서 그게 오더라. 근데 그걸 여기서 계산한 복잡한 계산이 몇초 사이에 다 와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 사실 이거 어떻게 또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뭐 지금 현재 보면 엄청난 데이터 처리 능력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다못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주 간단한 건데 처음에 울산 갔더니 그 차가 오는 거 표시가 울산에 처음에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게. 딱 오는 게 어디에 있고 하는 게 다 배치되어 있는데 버스인데. 예, 예. 근데 그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가 다 이렇게 하잖아요. 감지해서 센서로. 근데 그게 이제 한 몇 년 되고 보니까 다 전국적으로 퍼지더라고요. 그거 사람이 뭐 전화로 받아가지고 하고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 바코드가 그런 거잖아요. 탁탁 하면 옛날 그거 다 세야 되는 거 아니야, 계산하고. 근데 정말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은 그거를 하기에는 엄청나게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하다못해 무슨 뭐 AI 가지고 바둑 이겼다는데 바둑 정도가 아니라 계획경제를 하기에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사람이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민중이 하는 거죠. 노동자 민중이.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 국제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세상 보태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가 이제 오늘 강의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사회적 노동운동가 강의도 끝나가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 사회주의는 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진도 했다 후퇴했다가 이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2인터내셔널 시기에 이제 한쪽의 주류가 후퇴할 때 또 1905년도에 그 혁명이 세계혁명의 중심이 될지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니까 야 근데 또 소련이 붕괴된 거와 함께 또 자본주의의 곳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항상 반복되어 왔다는 거죠, 역사에서. 그럼 지금 우리 시기는 어떤 시기이냐? 저는 이제 오랫동안 사회주의가 자기 혁신을 못하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스탈린주의적으로 왜곡된 부분들이 너무 오래 왔다. 오래 지체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간적 기회를 많이 놓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현대화해야 된다. 현대화해서 자기를 혁신하는데 그 혁신의 작업들은 제가 저희 뭐 개인적인 활동까지 하면 거의 한 20년 동안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혀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 뭐 아직까지도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소련이 망했는데 대안은 아직도 모르겠고 하니까 자꾸 사회주의 얘기하지 말고 가능한 거 하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20년 동안 뭐하고 아직도 대안이 사회주의가 대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정말로 한심한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까 20년 동안 뭘 했나요? 그리고 사회주의가 무슨 뭐 완벽한 뭐가 하나 나와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설득되는 역사는 있어 본 적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미 역사나 이런 경험 속에서 대안은 다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이미 자본주의가 뭐 심각한 어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태기나 노색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질문은 뭐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뭐 이런 식의 자꾸만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자본가들도 별 방법이 없으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무슨 4차 산업이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한다고 그러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다 일자로 없애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자본주의의 어떤 위기가 본격화된 사회주의 운동이 더 본격화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점점점 이미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공부를 다음에 하실 때 항상 현재하고 연결해서 공부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도 뭐 옛날 베리스타인이 틀렸다 이런 얘기는 뭐 사회주의자들이 뭐 수용주의가 틀렸다는 얘기는 다 당연한데 저도 공부하면서 이래요. 나는 왜 공부할 때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베렌스타인 같은 사람이 제2인터내셔널 시기에 그렇게 이 우호적 분위기에서 활동할 수 있었네요. 그 엥겔스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카우츠키 같은 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떻게 해서 보면 이게 한번 막스주의의 어떤 본질이나 막스주의에 대한 오해 이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새롭게 보게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좀 뭔가 현재의 문제와 연결하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좀 생생하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제가 좀 마지막 강의여서 좀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요.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